아르키메데스의 원주율과 리만 가설까지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르키메데스는 이전 편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주율은 정의가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원둘레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을 원주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값은 대략 3.14259이라는 근사값을 갖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수가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리만 가설이 나왔는데요. 원주율과 리만 가설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리만 가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류 최대의 난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수학자들이 리만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병에 걸린 수학자도 있습니다. 존 내시라는 수학자인데요. 실제 그의 일화를 영화로 만든 뷰티풀 마인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건데요. 이 존 내시는 실제 그 리만 가설을 이제 해결하려고 도전하다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다행히도 정말 불굴의 의지로다가 그 정신병을 극복하고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뷰티풀 마인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주율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원주율의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름의 길이 분의 원둘레의 길이에요.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지름의 길이 분의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면 그 값이 원주율이 되는데요. 여기 지름이 A, B인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심이 O인 원인데요. 파란색의 길이가 바로 원둘레의 길이, 원주가 되겠죠. 이 길이를 잰 다음에 지름의 길이 A, B로 나누면 간단하게 원주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요. 대략 한 아르키메데스 이후에 한 2000년 정도를 정말 수많은 수학자들이 이 원주율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어떤 계산식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을까요? 자, 이 원주율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파이 값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1469에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런 수들은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는데요. 무리수입니다. 대표적인 무리수인데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역사가 바로 원주율의 역사이면서 수학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원주율의 역사가 곧 수학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원주율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원주율의 정의는 원둘레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분모인 지름의 길이를 1인 원으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분모가 1이 되니까 결국에 위의 식은 원주율의 값은 원둘레의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주율의 값을 계산하는 역사는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자, 원주율의 역사는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인데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주의 길이,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그 원주율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게요. 원주율에 대한 기록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도 원주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기원전 1900년에서 1680년경 가장 오래된 이제 석판인데요. 석판의 쐐기 문자라고 부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쐐기 문자에 원주율 값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보니까 대략 3.125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매우 근사한 값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고대 이집트에도 원주율이 있는데요. 그 기원전 1650년경 린드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넓이를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6인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왜 같은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같다. 같은데 그러면 원의 넓이 계산할 때 원주율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계산했더니 원주율 값은 3.16049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왜 그런지, 왜 그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와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6인 정사각형의 넓이 같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점이 굉장히 아쉽죠. 성경 속에도 원주율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다 하며 이렇게 다 있어요. 자, 여기서 규빗은 길이 단위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직경, 이 직경은 지름이죠. 그러니까 직경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 두를만 하며 했으니까 주위를 두를만 하며 둘레가 되겠죠. 근데 30.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분의 30 이퀄 3이 되겠죠. 아, 성경 속에서는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차는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수학의 역사를 볼 때 그 서양의 역사,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역사만 보는데 사실은 동양의 수학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뭐 중국과 아라비아를 둘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중국의 원주율을 한번 볼까요? 원주율에 대한 기록은 이전에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값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기원후 5세기경입니다. 송나라의 수학자인 조충지와 그의 아들 조항지가 원에 내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원주율 값을 계산했는데 여기서 원에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경에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방법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용해서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데 3.141596 정말 엄청난 근사한 값을 계산했던 거예요. 이 값은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 96각형을 그려서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해서 찾았던 그 값보다 정말 훨씬 더 정확한 근사한 값입니다. 정말 대단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서양의 수학이 동양의 수학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수학은 기하학 중심으로 발달했던 거고 동양의 수학은 방정식, 수론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동양의 수학도 대단히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르키메데스의 원주율인데요.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에서 212년경에 살았던 수학자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르키메데스 이전에는 원주율 값이 기록이 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값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최초로 아르키메데스가 그 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원주율 값을 계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그 빨간색 원이 있습니다. 이 원주의 길이, 원둘레의 길이, 원주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정육각형부터 시작했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즉 파란 다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원에 외접하는 녹색 정육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주는, 원둘레의 길이는 이 파란색 다각형의 변의 길이 합보다는 크고 녹색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사값을.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다각형,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육각형만 계산하면 오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여기 호상의 중점을 잡아서 정육각형을 정십이각형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근사값이 오차가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십이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연습장에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정십이각형의 한 변의 길이 계산하는 것도. 자,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과정을 정 96각형까지 계산해서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해서 원주율 값의 근사값을 찾았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 전편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말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이 원주율 값을 계산했던 이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율 값을 계산해 봤더니 3.14085455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14282571 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원주율 값이 존재한다 라고 수학적으로 엄밀한 논증을 했던 거예요. 이제 아르키메데스 이후에 이 방법이 전 세계에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수학자들이 정 96각형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확장을 해가면서 원주율 값을 계산했던 거예요. 대략 2000년 이상 계산했던 겁니다. 자, 원주율을 계산한 이유는 뭘까요? 그 뭐냐면 원에서 찾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수학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는데,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영원불변의 가치를 찾는 것이 바로 수학의 가치와 의미인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에 대해서 원주율의 값은 모두 같습니다. 영원불변의 성질이죠.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수학자들이 원주율 값을, 보다 정확한 원주율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이후에 2000여 년간 수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요 사진 있죠? 이게 이제 3.1415구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요 사진은 여러분 독일의 마테마티쿰이라는 그 세계 최초의 수학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 벽면에 있는 걸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특이한 점은 3점, 소수점을 콤마로 찍어요, 여기서는. 예전에는 콤마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없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수학자들이 10년, 20년 걸려서 계산을 하면서 정다각형을 확장해가면서 계산하면서 이 한 자릿수, 보다 정확한 한 자릿수를 계산하면 그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정말 위대한 업적, 그다음 명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 명예를 인정해줬고요. 업적을 인정해줬고요. 그런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주율, 원에서 발견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인 원주율이 수학과 관련이 없는,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수학 개념들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차례 몇 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각, 앵글이죠. 각과 원주율인데요. 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호도법과 60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초등학교 때는 60분법, 30도, 45도, 60도 이런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호도법을 사용해요. 라디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파이 라디안, 파이 이퀄 180도 라는 식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원주율 파이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 60분법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왔던 거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책 속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좀 역사적인 관점, 수학적인 관점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각에 갑자기 원주율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젤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쭉 이어가면 나중에 리만 가설까지 나옵니다. 자연수와 원주율, 자연수에서도 원주율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젤 문제인데, 이 바젤 문제는 바젤 대학교 교수인 베르누이 형제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무한급수입니다. 무한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제곱분의 1. 여기다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를 대입해서 더하라는 건데요. 그럼 우변이 됩니다.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여기 자연수로 이루어진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 값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를 내는 것이 바로 바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도 못 풀었다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한 수학자가 있는데 바로 오일러입니다. 수학자 오일러가 이 바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값을 열심히 계산했더니 그 값이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걸 발견했는데, 오일러가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뭐냐면 자연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계산했더니 이 자연수와는 관련이 없는 원주율로 표현되더라라는 거예요. 원주율과 자연수는 사실은 관련이 없죠. 원주율은 원에서 원둘레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니까, 그죠? 그런데 서로 관련 없는 두 개의 수학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6분의 파이, 더군다나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고 자명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고요. 그런데 자, 오일러는 천재 수학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식을 변형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좌변의 수식을 소수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고요. 이 소수와 원주율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면 좌변에 보면 1-2의 제곱분의 1
분모만 볼게요. 1-3의 제곱분의 1-5의 제곱분의 1-7의 제곱분의 소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끝이 없죠. 근데 이 식을 계산했던 그 결과는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더라.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오일러는 자연수와 서로 관련이 없는 자연수와 원주율의 관계를 찾아냈죠. 더군다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식을 변형해서 소수는 사실은 자연수는 일정한 규칙이지만 소수는 자연수에 속하지만 일정한 규칙이 없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수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우 어려운 수인데요. 그것과 원주율이 관련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정말 깊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오일러의 발견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수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리만입니다. 리만은 바젤 문제와 오일러의 결과를 이용해서 제타 함수라는 걸 만들어요. 제타 함수는 방금 전에 요거 바젤 문제였죠. 근데 x 값은 요 x는 이제 그때는 자연수였는데 이 자연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는 제곱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미지수라고 했고요. 임의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러가 만든 식을 이용해서 제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시그마는 더하라는 거고 요 파이는 곱하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다. 자,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 리만이 이 함수 제타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 함수를 만족하는 그 0점과 비자명 0점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뭐 어려운 용어들은 몰라도 돼요. 어느 정도의 내용들은 책에다 설명을 했는데요. 0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명한 0점과 비자명 0점이 있는데 여기서 리만이 주목했던 것은 비자명 0점들이에요. 그 값들을 찾아냈더니 이 0점들이 모두 일직선 위에 있더라. 여기 4개의 비자명 0점이 있는데 이 0점들을 좌표상에 점을 찍어봤더니 일직선 상에 있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건데요. 소수는 일반적인 규칙을 여태까지 찾아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뭐 몇 개 거쳐서 몇 번째 소수가 나온다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소수에 과연 규칙이 있을까? 이것은 인류가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리만 가설을 통해서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식의 값을 해를 구했더니 비자명 0점들이 일직선 상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소수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리만 가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리만 가설은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불리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다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포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리만 가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수많은 수학자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좀 리만 가설과는 상관없지만 하나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인데요. 영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수학 박사, 이게 기억력이 80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수학 박사가 있고 수학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학 박사를 돌보는 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 정말 아름다운 수식인데요. 이 값이 무슨 값이냐라고 고민하지 말고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보면 2의 파이 i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건 성립하는 증명이 되는 문제인데요. 2라는 수도 굉장히 복잡한 수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수인데 2는 근사값으로 2.7을 갖는 그런 근사값인데 주로 자연누구의 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2도 부족해서 이 파이를 볼까요? 파이는 원주율, 대표적인 무리수라는 거잖아요. 2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무리수고요. 여러분이 수많은 수를 볼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수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수는 이 두 수가 대표적이에요. 2와 파이. 나머지 수들은 이름도 없어요. 대표적인 무리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허수예요. 그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소수라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는 상상의 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알고 있는 가장 큰, 가장 복잡한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가 더군다나 거듭 제곱의 지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볼까요? 그러면 2의 파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정말 매우 복잡해 보이는 어떤 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복잡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있는데 이 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우주를 생각해 볼까요? 우주는 천의 철학성 가까이 있는 항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그 우주를 꿰뚫는 매우 자명한 하나의 규칙이 있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식인데 매우 복잡해 보이는 수라도 그 수를 꿰뚫는 하나의 자명한 근, 마이너스 1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 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함과 매우 자명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수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번 모드는 나중에 아까 그 뷰티풀 마인드도 그렇고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도 그렇고 한번 시간을 내서 보면 좋겠어요. 예,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